국사 저번 시간에 405페이지까지 했어요. 405페이지까지 해서 지금 고대 국가의 성격이 이랬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베이스로 깔고 가야 여러 가지 나라가 성장하는 단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 나라는 이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고대 국가는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쳤어. 거치다가 결국에 막판에 마지막 패자가 된 신라가 했지만 그런 경우에요. 제가 보기엔 신라가 물론 마지막에 승리해서 통일신라를 이루었지만 사실 그 과정으로 보면 신라가 그 과정에서는 그리 막 선진국이고 문물을 막 흡수하고 이랬던 나라는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물론 이제 끝에 가서는 정말 그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실은 고구려 백제가 더 많은 발전도 이루었고 그리고 많이 다루지 않나. 왜냐면 가야 같은 경우는 유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때 일어난 일들을 밝힐 수만 있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더 많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가야에 대한 그 멘션이 많이 없는 이유는 유물이 많지 않아요.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야가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물이 뛰어나지 않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가장 문물이 뛰어났던 곳이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사실 가야 쪽을 더 많이 쳐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과정이 결국에는 다 잡아먹히고 살아남는 것이 최선으로는 가장 그것이 경쟁력 있고 최고이긴 하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대 국가에서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후세에 보면 통일이란 것으로 결실을 맺었던 신라가 무조건 위대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물고 물려요. 굉장히 그 관계를 굉장히 잘 알아야 지금 각 세기별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1세기부터 지금 거의 보면 통일신라가 될 때까지 거의 7세기까지 거의 8세기, 7세기 초 이럴 때까지 그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물고 물렸나. 항상 제가 기본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한데 국사 같은 경우는요. 1대 1대 1이었어요. 거의. 큰 고대 국가로 성장한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였어.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 이게 고구려가 될 수 있고 신라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요. 한 나라는요. 고립돼서 어떤 방법을 찾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한 나라가 이 나라를 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침략할.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이 나라는 어딘가의 나라, 이 침략하는 나라의 뒤에 배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 사람들이 묵인 하에 침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제 있고 아주 간단해서 신라가 있었어. 백제 왕이 특히 그 백제의 왕하면 불세칠의 왕이 있잖아. 근촉 왕이 고구려 쳤어. 그러면 백제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백제가 고구려를 치러 가는 순간 신라가 우리를 칠 거라고 생각 못 하겠어요? 분명히 불안해. 그러니까 신라하고 그때는 이미 고구려를 치기 전에 백제와 신라는 같이 잘 화해를 해야 되는 거야. 화호라고 해요. 화호가 뭐냐면 화해하고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다 밑밥으로 다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어 놓은 다음에 여기를 치는 거야. 어느 침략도요, 어느 전쟁도요, 그런 밑작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제가 이 관계를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으로 제가 밑그림으로 그려드리는 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냥 무조건 침략했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때 이러이러한 정세, 그런 정치적 일들이 있었어. 관계들이 있었어. 이거를 잘 생각을 해가시면서 특히나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뭐 발해하고 신라는 물론 남북국 시대로 대치하고 있었지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앙숙처럼 지내진 않았단 말이야. 막 침략하고 이러진 않았어. 침략도 몇 번 했지만 완전히 막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그냥 완전 정복에 완전 막 그 국가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던 시대는 아니었어. 그리고 고려 때는 완전히 통일국가, 조선도 통일국가잖아. 그러니까 이럴 적에는 조선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있는 그 나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고, 고려 때는 특히나 중국 쪽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민족들한테 침입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는요, 침입의 역사보다는 고구려 백제 신라끼리 굉장히 물고 물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머릿속에 넣어서 가장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4세기에 정세를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밑그림도 잘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주요 사건들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대 국가의 발전 보면은 특징들이 쫙 나오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관등제라고. 중앙집권 국가는 관등제 들어가고 특징이 그거예요. 내 밑에 예전은 부족들이 다 있었잖아. 왕이 힘이 없어. 왕은 선출돼서 왕이 될 뿐이야. 선출제가 뭐예요? 선출제 같은 경우는 부족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돼. 아니면 돌아가면서 왕이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완전 주인의식이 없어. 누구 하나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막강한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세습제는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물려줘. 누구한테? 내 동생한테. 아니면 더 강화되면, 왕권이 강화되면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신호탄인 거야. 중앙집권국가, 특히 고대 국가의 성격이 이런 거야. 중앙집권국가. 그리고 관등제는 뭐예요? 부족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 막 선출하고 내가 막 눈치 보겠다. 막 이 사람들이 나 왕인데, 근데 완전히 서열을 매겨서 중앙 귀족이 딱 정해져 있고 지방 귀족 딱 정해놨어. 그러면 왕 밑에 딱 줄을 쓰는 거예요. 일원화가 됐다고 해, 이것을. 그러면 예전에 그냥 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냥 나하고 그냥 맘먹던 사람들이 내 밑으로 쫙 정리가 되면서 내 밑으로 딱 들어와. 내가 전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 사람들 내 밑으로 다 모이게 했어. 그것이 관등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딱 서열이 정해지면요. 개도 맞죠. 개도 이거 뭐 사람을 개에 비유한 건 아니지만 개도 그 어떤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기르던 개가 있다가 아기가 그 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그 개 중에 그 개들이 생각이 아주 뻔하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 같아. 그렇잖아요. 무슨 사파리의 그 사파리 보면 막 동물들도 무슨 드라마틱하게 막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도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기를 막 물기도 하고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하물며 개도 그런데 사람은 안 그러겠냐고요. 관등제 해서 딱 내 밑으로 두게 만들어야지 이게 내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건 왕의 입장인 거죠. 귀족의 입장으로 보면 나 그거 싫어. 근데 나 싫은데 지금 고대 국가로 발전되고 저 왕이 저렇게 전제 왕권을 강화를 해갖고 내가 막 이렇게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고 있네. 그러면 나만 거기서 그 파도에서 밀려 나와? 아니잖아. 나도 흡수돼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보세요. 리을번에 보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통해서 왕을 견제하는 강화가 있는 거야. 그것도 귀족 세력을 강화하는 거죠. 이런 관등제, 세습제를 통해서 왕은 왕권을 강화했지만 귀족들은 또 귀족 합의체, 협의체, 회의체, 그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왕을 또 견제도 해야 돼.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물론 어떤 왕이 정말 불세출의 왕이 태어나서 너무 정치를 잘해. 정말 그냥 귀족도 신하들도 잘 돌보고 백성들 이런 왕이 나면 진짜 좋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왕도 있을 수 있어. 그럴 적에는 그 왕의 폭력이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견제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것은 바로 귀족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특징 보면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중앙집권국가의 형성은 일찍 중국 문화와 접촉한 고구려가 가장 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그 얘기 아시죠? 신라는 원래부터 예전부터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시골 분들이야. 지방 문화가 꽃피운 분들이야. 그러니까 중국 문물을 받아들일 길이 없어. 저 위에는 고구려가 있고 옆에는 막 백제 있고 막 가야 있고 막 난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 문물은요 고구려한테 받았어요. 이것이 신라의 약점이자 어찌 보면 또 방파제 역할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라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 한강유역 쪽에 있는 백제를 통해서만 또 중국하고 연결이 돼. 위에 고구려하고 연결이 돼. 신라는 고구려와 대대로 조공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잘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문제는 고구려 잘 지내서 좋고 중국의 문물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로부터 배웠어. 받아들였어.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간섭이 너무 심해져. 이제 그러면 간섭이 누가 제일 심했겠냔 말이야. 고구려의 힘이 가장 막강했던 왕 시대 때 가장 간섭이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때가 광개토 대항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는요 고구려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막 여러 관계들이 물고 물리면서 고구려가 또 백제하고 잘 지내면서 또 신라는 또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 같은 경우는 가장 느려. 가장 후민진 쪽에 있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문물을 받아들일. 그러니까 고구려의 간섭을 받으면서라도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들 불교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집권국가 왕위 세습을 위한 중앙 집권국가의 건설, 이것이 고대 국가의 성격이야. 그리고 역사서 편찬. 역사서 편찬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역사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러면 그때 왕을 한번 보세요. 그때 왕이 가장 힘이 셌을 때야. 근촉왕, 진흥왕 이런 분들. 그쵸? 왜냐면 가장 번성했을 때 막 역사 얘기 쓰고 싶어. 기록해 놓고 싶단 말이야. 기록해 놔야도 하고. 그쵸? 특징이 나와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기원전 37년에서 668년에 망했어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그러면 부여의 유이민과 압록강 중류예요. 압록강 중류에 토착민이 졸본성에서 결합해서 동명성왕이 시조예요. 제가 족보 오프라인 수업하시는 분들은 족보도 드렸고요. 책에도 족보를 드렸어요. 왕계보들. 그거 보시면 돼. 그러면 이분이 그 유명한 고주몽이야. 동명성왕이. 근데 이름도 동명성왕, 부여의 동명왕 같지 않아요? 거의 다 고구려의 이 동명성왕은요. 부여 쪽의 설화를 많이 차용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 정확하거나 뭐 기록은 없어. 하지만 지금 동명성왕도 다 동명왕 부여의 이름을 딴 것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여의 여기서 이건 문제 나왔던 거예요. 부여의 금화왕이 태백산 남쪽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되어 물으니 하백의 딸 유화라고 했다. 이 유화가 고주멍의 어머니인 거죠. 이분이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 북부여에 여기선 동부여예요. 사실 여기 부여의 금화왕인데 부여의 금화왕은 사실 동부여고 북부여가 따로 있어요. 북부여 같은 경우는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이끌고 있었어요. 해모수와 그 다음에 유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사실 고주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해로부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연대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서 금화왕이 데려다가 그러니까 드라마상으로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상에서는 금화왕하고 해모수하고 친구로 나왔었어 사실은. 그래서 친구의 부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데려와서 보살피다가 유아가 알을 낳은 거예요. 그랬는데 알이 좀 상서롭지 못하다고 해서 버렸더니 막 새들이 나와서 품어주고 해서 키워서 다시 데려와 봤더니 알에서 깨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 그쵸? 예전에는요 가장 그 공통적인 그 탄생설화가요 다 알이에요. 황금알. 그리고 심지어 박이야. 그쵸? 박혁거세. 이제 그렇게 나올 거야. 왜냐면 일반 사람과는 뭔가 좀 다르고 좀 특이하시고 굉장히 좀 영웅적이에요. 뭔가 달라야 돼.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그거는 이제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돼서 하백의 딸 유아가
주몽을 낳고, 주몽은 그 뜻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나라 세우신 분들 보면요, 그렇게 활을 잘 쏘아. 기본이겠죠. 이성계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활을 잘 쏘시죠. 그 다음에 장보고 활 잘 쏘죠. 뭐 아무튼 다 그냥 뭔가 좀 다르셔. 굉장히 잘하셔, 뭐든지. 그렇죠? 특히나 예전에 활 쏘는 게 사실 제일 크죠. 전쟁할 적에. 그래서 유아의 딸이라고, 그 하백의 딸 유아가 주몽을 낳았어요. 그런데 동부여에 또 금화왕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대소 형제. 이 사람들이 주몽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주몽이 부여를 빠져나와 도망을 쳐서 나온 것이 여기 어디예요? 졸본성에서 결합을 해서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몽의 부인이 나와.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소선어가 있어. 귀족의 딸. 그런데 이분의 아들들이 이미 결혼 전에, 주몽과 결혼 전에 온조 비류가 있었어요. 이분들 아들을 데리고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 토착 세력을 다 결합해서 나라를 세운 거죠. 졸본성에. 그러는데 졸본성에서 세우고 나서 왕이 되고 보니까 사람이 또 그래. 피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온조 비류는 원래 주몽의 아들이란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선호가 전 남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주몽이 예전에 부여에서 낳았던 유리라고 있어요. 아들, 자신의 장자죠. 그 아들을 고구려로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예전에 장자 상속 그런 개념이 있잖아. 그리고 친아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그냥 신하들 몇 명 데리고 우리 내려갈게요. 그냥 없어져 줄게, 사라지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아주 성격이 아주 깔끔한 분이랄까. 아무튼 간에 소선호는 사실 할 말이 많죠. 저 주몽이라는 사람은 내 토착 세력 보면 부여의 유이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졸본성에서 결합한 거잖아. 그 산 쪽에 있는. 그러니까 보면 이분으로 볼 적에는 좀 억울한 감도 있죠. 내가 이 사람 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저 인간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러건 저러건 간에 이 사람을 끌고 나서 백제 그리고 하남 위례성 쪽 있죠.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부여와 고구려의 북방 유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민이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소선호와 주몽은 강점이 있어.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내려온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는요, 토착 세력을 유이민 세력, 부여, 고구려 유이민 세력이 누른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유이민 집단이 건국한 나라가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예요. 신라는 토착 세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다 이분은 주몽은 고려, 소선호는 이랬어요. 백제 만들었는데 비류가 형이라는 소리가 있고 온조가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비류는 어디다가 자리를 잡았냐? 인천 쪽. 예전에는 미추홀이야. 미추홀이라고 해서 인천 쪽에 자리를 잡고 백성들 데리고 갔고, 온조 같은 경우는 여기 한강 쪽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땅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인천 쪽은 땅이 척박해. 그래서 이분이 한탄하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여기다 자리를 잡았을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온조는 여기 있던 백성들을 한산 아래 다 모이게 해서 위례성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여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죠. 백제에서, 그러니까 십제, 원래는 나라명이 십제에다가 백성들이 즐겨 따라서 왔다 해서 백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제에서 백제로 됐어. 그리고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지배하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뿌리가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써가면서 일부러 얘기를 했냐면, 이 뿌리들이 신라에도 지금 들어가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다 부여의 뿌리들이에요. 부여, 고구려. 그쵸? 이것이 어디로 또 이어져요? 발해로 이어져요. 그쵸? 그리고 고려 때도 고구려 얘기를 해요. 그쵸? 다 이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백제 마찬가지예요. 부여, 고구려, 여기 보면 고구려, 백제예요. 그러면 여기 다 아까 부여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뿌리는 부여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다 앞으로 부여 얘기가 자꾸 나올 거야. 부여. 발해도 마찬가지야. 발해도 일본에 조서를 보낼 때 그랬어요. 우리는 고구려 땅을, 지금 고구려 옛 땅을 차지해서 부여국의 문화를, 부여국을 계승하고 있다. 자꾸 얘기가 나올 거야. 부여, 고구려 얘기 자꾸 나올 거야.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그 부여 얘기할 적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어요.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부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하나의 예가 많아요. 무덤 양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양식들 있죠. 그리고 무슨 앞으로 백제 얘기할 적에요. 부여씨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부여 사비성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도 고쳐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부여의 정신을 계승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부여씨도 있죠. 그 다음에 온조, 아까 온조 비류의 설화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서울의 석촌동에 가시면 돌무지 무덤이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보면 막 계단식으로 짝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너무 커. 그래서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가진 그 무덤이라면 가장 번성했던 왕인 근초고왕의 무덤일 것이다 추측을 하거든요. 그 무덤 자체가 사실은 고구려의 무덤과 매우 흡사해요. 그러니까 보면 고구려에서 나온 것들이 백제까지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보면 고구려, 백제, 발해, 그 다음에 고려도 우리는 고구려의 계승국이다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부여에서 사실은 온 것이에요. 설명에는 제가 뭐 부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지만 전체적인 역사로 보면 부여 얘기가 사실 많이 부각이 됐어야 되는데 여지껏은 부각이 많이 안 됐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이걸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신 거죠. 고구려 보세요. 부여의 유이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졸본성에서 결합했어요. 그래서 보면 천도를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천도를 졸본성에서 했어요. 국내성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환도성이라고 있어요. 환도성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아무튼 다음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평양성으로 427년에 그 유명한 장수왕이 옮겨요. 천도를 해. 그런 다음에 제가 요거는 안 적어놨는데 또 평양에 한 곳으로 다시 옮기게 되죠. 장안성으로. 그쵸? 그래서 장안성은 586년에 여기에서 마감을 해요. 장안성도 평양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성만 여러분이 아시지 말고 장안성이 586년에 있었구나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셔서 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평양이고 장안성 얘기가 고구려 얘기할 때 장안성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시죠. 그러셔서 지금 보면 고구려 백제는 강력한 철기 문화를 장착한 그 사람들이 토착 세력을 누르고 완전한 세력으로 주도 세력으로 가고 있었어. 머릿속에 넣으시는 거. 유민 집단이 건국했어. 그렇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마한 쪽이에요. 한강 이남 쪽. 그쪽에 보면 마한에 54개국이 있었어요. 소국이에요. 그래갖고 부여와 고구려의 북방 유이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민이 결합해서 하남 위례성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아직까지 막 완전히 결론이 난 건 아닌데 백제는 하남 위례성이란 말을 해요. 그래서 위례성에서 옮겨져서 하남 쪽. 그래서 점점점 더 커져서 지금 백제 관련한 그 백제 박물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몽천토성, 풍납토성이 백제의 토성이었다, 성이었다, 도성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지금 잠실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풍납토성이 본궁이고 몽천토성이 행궁이야. 그래서 나중에 계로왕이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할 적에도 이쪽으로 도망가셨다가 전사했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위례성이구나. 위례성에서 점점점 커져서 웅천토성, 풍납토성의 가능성이 더 높구나. 그래서 여기도 발견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나실 때 한번 박물관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면 지금
뭐예요? 소국들이 조그만 나라들 거의 뭐 1만 호 뭐 이런 조그만 소국들이 많았어. 54개국이나 됐어. 그랬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백제국이 다 통일을 시켰어.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위례성 건립, 그래서 주몽의 아들 온조왕이 시조, 그 다음에 초기 국가명을 십제해서 백제로 변경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마한을 언제 병합했냐? 지금 백제는요, 처음부터 나라가 아니었어. 병합한 거야. 마한을 기원후 9년에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완전 원조가 딱 해서 아, 내 밑으로 모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병합해 가는 과정을 오랜 기간 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지금 마한 병합을 9년에 했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여와 고구려의 풍습, 문화 등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고구려, 백제가 서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세력을 넓혀가면서 다 병합하고 합병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라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신라는 진안이야. 진안의 여러 소국 중에 하나로 사로국에서 성장했어요. 아, 그래서 그 신라는요, 신라라는 말을 쓴 적이 얼마 되지 않아요. 박혁거세가 시조고, 박혁거세 보면 우리 거차 이마 기억하시죠?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리간, 그쵸? 박혁거세가 거사관 증리하고, 그 다음에 신라라는 말은요, 지증왕 때 나와요. 이제 앞으로 지증왕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굉장히 몸집이 크시고 아주 당당하셨던 분이라고 나오는데, 지증왕 때 신라라는 말을 비로소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사로국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보면 왕도 지증왕 때부터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다 무슨 명칭이었어. 호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 이게 역사를 볼 수가 있어. 그 신라의 왕들의 호칭을 보면요. 아, 신라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 정치체제, 그 다음에 왕권의 강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 신라는 이랬어. 신라 같은 경우는요. 신라는 경주에 토착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이민 세력이 왔다 그러는데 신라 같은 경우는 고조선의 유이민 세력이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커요. 그럼 고조선이 도대체 언제적인데 옛날 분들이죠. 고조선이 있을 적에 위만조선이 왔잖아요. 위만조선 전에 고조선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내려와서 신라의 한 세력을 이루었다. 이런 그 학설이 더 많거든요. 아무튼 간에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고조선의 유이민 집단.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 시족장들이 세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거의 6촌장이에요. 그중 한 촌장의 소벌공이 지나가다가 보는데 어디서 막 빛이 나는 거야. 봤더니 그 우물가였어요. 나정이라고 아직도 있어요. 나정 쳐보시면. 나정 근처에서 무슨 빛이 나. 가봤더니 흰 말이 울다가 보니까 없어졌어. 그 밑에 박이 있는 거예요. 그 박이 불구스러운 박인데 좀 상서로워. 그래서 갖고 와서 봤더니 뭐예요? 그 13세가 되니까 사람으로 되면서 굉장히 뭔가 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박혁거세가 됐어요. 박은 박의 모양을 닮은 알에서 나왔다 해서 박씨고, 그래서 그 박씨가 거기서 연유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기원이 그 박이에요. 혁거세는 나중에 호칭이에요. 나중에 존어로 쓰인 것으로 해갖고 세상을 밝게 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박혁거세를 이제 촌장들이 왕으로 시켜준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 시켜줬다, 이 선출했다는 것에서 또 우리는 실마리를 찾아야 돼. 그러면 선출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신라는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이 됐다고 했어요. 이게 신라를 설명하는 계보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김씨가 계속 세습을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으면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이 됐다는 건요, 왕권이 미약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직 확립되지 않았어. 왕권이 강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석탈에도 들어와요. 동해안을 통해서 석탈해가 들어오는데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왕이 계승을 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유이민 세력이 강한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석탈해 뭐 이런 분들도 다 선출에 의해서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와 다르게 토착 세력이 계속적으로 힘을 썼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백제, 고구려는 좀 맥락이 좀 비슷비슷해. 온 곳도 좀 다르고 거의 똑같고 흡사하고, 신라는 또 신라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토착 세력이 강했어. 그 박혁거세라는 왕이 선출됐다는 거에서 볼 적에도 보면 토착 세력이 계속 그 사람들을 선출해 나가면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건 반대로 왕권은 미약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굉장히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왕들이 나오면서 왕들이 이러한 일을 해서 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아 그러면 신하들의 힘은 좀 약했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한번 보시면서 신라는 이렇게 했어요. 아 신라라는 뜻이 이제 뭐 덕업을 날마다 새로이 한다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신라는 또 다음에 얘기할 적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아 지금 캐릭터가 좀 달라.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의 캐릭터가 고구려 백제가 같은 듯 하면서도 약간 다르고 신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의 많이. 그렇죠? 그러면 문화도 조금 다를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가야가 나오기 시작해요. 가야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가야 하면 저는 토기 많이 떠올라요. 토기, 철, 그 다음에 농업 이런 키워드가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많은 것들이 곡식, 열매, 뭐 시루도 다 토기잖아. 그릇이잖아.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아 그런 거 보면 가야는 굉장히 기름졌던 나라 같아. 왜냐하면 밑에 낙동강을 끼고 얼마나 많이 기름지고 비옥한 농토를 사용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가야 같은 경우는 정말 잘만 됐으면 마한과 진안의 중간에서 변한인 가야가 잘만 진짜 막 짭짤갱이만 안 됐어도 굉장히 잘 좋은 문화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약해서 내가 당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뭐냐면 저쪽이 너무 강해서 내가 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변한 지역에서 성장했어. 가야 같은 경우는 기원전 42년에서 기원 후 562년까지예요. 562년이 어떤 왕하고 관련이 있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보면 아까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는 신라예요. 그래서 거의 20년 터울로 고구려 백제가 세워졌거든요. 가야 같은 경우는 기원전 42년이야. 그러면 변한 지역에서 성장해서 12국에서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6개의 소국 연맹체로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연맹 왕국 단계에서 마련해서 그 다음에 기원전 42년에 가야의 시조 수로양, 김수로라고 하죠. 김수로 왕이 왕으로 등극이 된 거야. 이분도 사실 알에서 났어. 황금빛이 나는 알에서.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면 이것도 이제 예전에 문제 나왔는데 구지봉, 구지가 이게 하나의 또 세트야. 구지봉에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아홉의 부족장들, 아홉간과 백성들이 구지봉을 아직 있어요. 김해에 가면 구지봉 그 언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노래를 불러. 구지가라는. 그래서 뭐 거부가 뭐 머리를 내놓아라, 뭐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예요. 그렇게 보면 아 지금 또 이 사람들이 누가 오길 기다렸던 거야. 김수로라는 사람들이 오길. 그래서 그러고 부르고 나니까 하늘에서 금괴, 거기에서 뭐가 나와서 그릇에 보니까 알이 나왔어. 그 알에서 가장 먼저 깨어져서 10일 만에 왕이 사람으로 됐어. 10일 후에 사람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 바로 김수로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금강가야를 왕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씩 아래서 깨어날 때마다 6개, 나머지 5개의 소국의 왕으로 선출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수로왕의 강림 신하가 나가. 그게 구지가예요. 그리고 김수로라는 그 왕이 금계에서 출생하고 6알 중 하나가 김수로이며 그 금강가야가 건설되었어요. 가야 하면 순장, 토기, 막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아, 토기는 왜? 토기는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한번 보세요. 일단, 전기가야는 금강가야, 김해예요. 대가야, 성산가야, 아라가야, 그 다음에 고령가야, 그 다음에 소가야 중에서 김해의 금강가야가 가장, 이쪽은요, 철 생산 때문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했어요. 왜? 그 다음에 뭐 낭랑에 수출도 했지만 북방, 중국의 북방, 서역과도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중개무역했어요. 물자를 외에서 오는 것들을 또 전해주고, 중개무역 굉장히 중요하죠. 중개무역 때문에 분쟁이 나서 망한 나라도 있었잖아요. 위만조선. 그쵸? 한 나라가 중개무역하는 위만조선이 너무 미웠어. 그래서 쳤단 말이야. 그쵸?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금강가야 중심으로 나와서, 그리고 중심으로 하여 낭랑군과 외와 활발하게 무역을 형성하여 성장하였으나 중앙 집권 국가로서는 발전하지 못했어. 근데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직격탄을 맞은 거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침략했을 때예요. 그것이 언제냐면, 보세요. 책에 제가 적어놨죠. 고구려의 군의 낙동강 진출로 금강가야의 약하와 대가야가 대두됐어. 여기에 히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구려가 낙동강 유역을 진출했기 때문에 그 가야는요,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밀려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계기가 뭐냐면, 오른쪽에 보면요, 광개토대왕 나올 거예요. 광개토대왕에 관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문제 중에 하나가, 내무랑의 요청으로 신라를 침입한 남해안의 왜구를 격퇴했다는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왜구 격퇴예요. 이것이 광개토대왕의 크나큰 업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광개토대왕릉 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서. 거기에도 보면 이 얘기까지 나와. 왜구 격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뒤에 백제도 있었고 가야도 있었어요. 가야, 백제, 백제 가야 왜가 사실은 신라를 무찌르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때 고구려하고 신라가 잘 지냈거든. 그러니까 신라의 내무랑은 고구려를 한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군을. 그래서 5만 군을 데려다가 와서 백제군을 수군에서 물리치고 왜구를 격퇴했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요것도 중요해요.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왜 자꾸 문제에 나오냐면, 이것이 가야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백제 여러 가지 신라의 정치 상황과 굉장히 큰 연관을 맺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꾸 왜구 격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 설명을 잘 많이 안 하시죠.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고구려군의 낙동강 진출하고 신라 왜구 격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완전히 상관이 있어요. 신라의 왜구를 격퇴한 고구려군이요, 내친김에 가야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고구려군이 낙동강 진출로 금강가야가 약화가 돼요. 그런 와중에 대가야가 부각이 돼. 그런 다음에 보세요. 후기 가야는 5세기 고령의 대가야 중심으로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금강가야는 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기 가야연맹을 대가야가 주도했으나 백제와 신라의 압력으로 위축이 되죠. 낑겼어. 백제와 신라 사이에. 그리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해서 6세기 적어놓으세요. 6세기에 가야는 결혼 동맹을 맺으려 해.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안정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건 거예요. 고구려군이
내무랑의 요청으로 왜구를 격퇴하면서 가야까지 침입하면서 가야 쪽을 다 누구 보고 지키게 했냐면 신라 군 보고 고구려에서 지키게 했어요. 신라까지 들어가 버린 거야, 가야에. 그러니까 가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4세기 초부터 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어. 백제 신라가 굉장히 팽창을 시도했거든. 영역을. 그래서 팽창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서 전기 가야가 약화됐어요. 전기 가야는 누가 수장이었어? 금강 가야. 당연히 금강 가야가 약화됐죠. 그런 와중에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완전히 누구예요? 광개토대왕, 신라를 구원하러 온 광개토대왕의 고구려 군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빈사지경에 이른 거야. 그래서 완전히 끝났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가야의 중심에 후기 가야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6세기 초에 대가야는 또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결혼 동맹을 했어. 신라와. 그러다가 그게 또 먹히겠냐고요. 앞으로 결혼 동맹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왕들이요, 굉장히 많이 결혼 동맹을 해요. 그런데 시료를 본 적이 많지 않아요, 거의. 왜냐면 아무리 내 자식을 갖다 놔도 그냥 싸울 사람은 싸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시도해도 가야는 자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강가야는 법흥왕 때 532년에 멸망했고, 그 다음에 30년 뒤인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아, 근데 가야가 왜 자꾸 나오냐면 그 문물, 중개무역, 여러 가지 문물 수용, 뭐 기름진 땅, 철, 토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야의 인물들이, 특히 금강가야 쪽의 인물들이 신라에 많이 복속이 되어서 신라의 탑 클래스를 형성했어. 그 사람이 김유신이에요. 그리고 우룩이란 분이 유명하죠. 가야금. 그래서 우룩이란 분은 지금 551년에 가야금을 연주했었죠. 아, 그러면 지금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막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보면 가야 사람들이 계속 항전을 해. 누구한테? 신라한테. 계속 들이대고 우리 그 옛 세력들이 남아서 자꾸 부흥을 일으키려는 와중에 김유신은 가야의 귀족이었잖아요. 그분이 결국은 통일신라에 완전히 탑 클래스로 완전 진골 귀족으로 되면서 이분이 결국은 통일신라를 만드는 밑거름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가야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막 시도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뜻하지 않게 너무나 센 고구려 군을 맞이하게 되면서 무너지고, 또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백제한테 맨날 핍박받고 신라한테 결국은 먹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야 같은 말은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런데 가야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백제, 신라, 고구려의 관계 속에서 여러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를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잠깐 쉬고 설명할게요.